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고 또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사실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재테크 혹은 그 이외에 세상의 흐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참조사항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시중에 보면 10억 만들기, 부자 되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 모든 방식을 아우르는 것들은 전체가 다 같이 방법론에 치우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재테크의 전문가이거나 주식의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재테크 전체를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 가능하고 승리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다소나마 예측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사실은 방법론적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조하고 바라보고 시야를 조망하는 넓은 시각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 재테크라는 것을 들여다볼 때 큰 틀에서 더 좁은 틀로 또 더 좁은 틀로 나중에 세포 단위로 그것보다 더 좁혀서 원자, 분자, 원자 단위로까지 자꾸 힘미경을 들이대고 바라보려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방식이나 재테크라는 큰 넓은 뜻을 보는 것이나 어차피 접근하는 방식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미경을 버리고 오히려 맨눈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을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전체를 조망하고 관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자를 할 때 이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통제 가능하고 일단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예측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야를 넓히고 기간을 넓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의 확률론을 보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처음에 주사위를 6번을 던지면 이 주사위가 처음에 1, 2, 3, 4, 5, 6 해서 6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던지다 보면 112, 4, 4, 5,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 2, 2, 2, 3,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라는 것이 똑같이 확률적으로 6분의 1씩 나오지를 않고 이것을 계속 던져보면 처음에 한 10번, 20번 던질 때까지는 이 중에 다빈도로 나오는 것이 짧은 단기 추세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서 만약에 이것이 주사위를 만약에 우리가 50번을 던졌다면 실제로 1이 나올 확률은 한 7분의 3, 2가 나올 확률은 7분의 1, 3이 나올 확률은 한 10분의 9분의 2 이런 형태로 확률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주사위를 우리가 100번 던졌다, 200번 던졌다, 결국은 만약에 1000번을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6이 나올 확률은 이 각각 6분의 1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번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장기적으로 던지면 전체에 수렴한다. 즉 확률에 수렴하고 그것이 평균치에 수렴한다. 이것이 큰 수의 법칙인데 주식시장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팽창해 왔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경제활동의 산물이고 그것이 인류 역사상 계속 진보되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상의 주가지수는 지금까지 계속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그 다음에 철기시대, 그 다음에 근대 문명을 거쳐서 현대 문명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경제 규모나 인류 문명의 발달사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식에서 바라보는
이평선이라는 것의 개념을 여기다 대입해서 본다면 실제로 인류 역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은 아마 한 5만 일 이동평균선 내지는 한 10만 일 이동평균선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5만 일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실제로 인류가 유사일에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쭉 이러한 형태의 상승구조를 그려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구조를 그려오는 동안 우리가 이제 이쯤에는 주식시장이 없을 때는 무시하기로 하고 이것을 주식시장이 생겼을 때도 인류 경제 규모가 이렇게 팽창해오고 과거 100년간은 더 팽창해오면서 이렇게 가겠지만 아마 뭐 핵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혹성이 충돌해서 인류가 문명이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상방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초장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일을 또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고 누군가가 어떻게 운 나쁘게 이 시기에 살았다면 이 사람은 생애 내내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여기서 했다면 혹은 뭐 재테크에 관련된 어떤 경제적인 투자 행위를 했다면 여기서는 자기 생애 내내 수익이 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더 짧게 보면 이렇게 가는 안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하락 구간과 상승 구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주식 투자한 사람은 일생에 통틀어서 한 10년 주식 투자했다면 10년 내내 잃는 경험만 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하락기 속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짧은 기간 또 수십 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 주식시장이 미국에서 10년, 20년 상승을 보여준 것처럼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보여주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인베스트 투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땅을 사서 자손만대 물려주면 내가 당대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 대, 그 다음 때 누군가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질 확률이 이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안전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도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회사를 사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당장 1년에 수익을 못 내더라도 2년, 3년 안에 수익이 나고 정말 운이 나쁘면 10년 안에라도 수익은 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아들, 딸에게 물려주면 또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이클에 보다는 이 사이클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엇박자로 짚어나가면서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구간대에 내가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수익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안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자본의 속성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투자, 그 중에서도 주식, 뭐 부동산도 50% 100%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성공의 확률이 가장 높은 투자는 장기 투자이고 장기 투자 안에서도 가능하면 초장기,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반드시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000포인트 고점에서 국민은행 삼성전자를 샀건 무엇을 샀건 대부분 망하지 않는 그럴듯한 회사 주식만 들고 있으면 지금 현재 900포인트가 와도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수익이 나 있는 것인데 대부분 그렇지 못했고 이 중간에서 뭐 어떻게 손이 바뀌고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내림으로 해서 엇박자로 가서 사실은 거의 같은 지수대에 왔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과 결국 수익을 2배 내는 사람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점에서 과거 2000년도 최고점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주식의 차트 봉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2배, 수배 수익이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이분들은 뭐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니까 삼성전자 사서 묻어뒀다고 수익이 나 있고 또 그 외에 뭐 아주 우량한 뭐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지요. 그러나 차트 알고 이동평균선 알고 뭐 파동까지 아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처참히 패해서 이 시장을 떠나간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통제 가능하게 하려면 또 확률을 높이려면
이길 수 있는 승률을 가지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면 주식 투자, 뭐 지금 사서 뭐 하나 던져놓고 버티는 것 이외에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볼 필요도 없고 제가 말하는 강의도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한계를 대부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적 가치상 그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계속 이 투자에 관한 문제, 주식에 관한 문제를 어설프게 제가 아는 조그만 지식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어차피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장기 투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스스로 통제 가능하지 아니한 것이 인간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 통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비교적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우리가 룰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릴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소위 말하는 주식에 있어서 분석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그리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초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제도권의 유명한 분석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 이 많은 분들도 어떤 자기들의 국면에 자기가 맞는 이야기 주장을 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국면에서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틀리는 국면이 있고 기술적 분석가들의 이야기가 또 항상 맞다가 그분들의 이야기는 전부 맞지 않는 국면이 있고 어차피 세상을 보는 잣대가 빨간색 선글라스냐 노란색 선글라스의 차이냐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술적 분석 위에는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무슨 제도권의 유명한 리서치 센터의 장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분석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승률이 있을 때 그 승률 중에서 만약에 승리의 순간, 쉽게 말하면 이익이 나는 구간 내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은 떨어진다. 손실이 난다.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라면 이미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주식시장에서 승부를 낸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와 있어야 하지만 제가 아는 한때 승부가 난 것처럼 보였던 사람 중에 승부를 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한때 실세를 풍미했던 우리가 뭐 대박, 쉽게 말하면 뭐 수익률 대 우승자들 뭐 수천 %, 수만 %의 수익을 냈다고 한때 떠들던 분들도 지금 그분들 역시 뭐 전화 한 통화에 200원씩 500원씩 받아서 먹고 사는 신세로 거의 대부분 아니 99%가 전락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분석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환상을 일단 먼저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 지는 방법. 이것이 오른다, 내린다의 예측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가능하지 아니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내가 맞힐 확률은 무조건 50%고 그것은 반반의 확률을 넘어설 수 없다. 가장 훌륭한 기술적 분석가는 계속적으로 동전을 던져서 50%의 확률에 수렴해 나가는 것이고 좀 모자라는 기술적 분석가는 그나마 동전 던져서 운이 나쁘게 확률에 수렴하지 않고 밑으로 쳐졌다가 그나마 오래 해봐야 확률에 수렴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만약에 50% 이상의 시장 전망을 내일부터 오른다 내린다 해서 50%의 시장 전망의 수익을 공개적으로 낼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분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제가 이 부분에서 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술적 분석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손실 관리에 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운영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는 어떤 잣대를 활용하느냐 하면,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5대5의 승률만 올릴 수 있다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심지어는 6대4의 승률만, 4대6의 승률만 낼 수 있어도 그나마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혹은 3대7의 수익만 낼 수 있어도 그나마 본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안목이다. 2대8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손실을 적게나마 최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술적 분석이 전혀 모르는 분들은 실제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5대5의 승률만으로도 수수료 수입, 각종 매매에 관련된 비용 수입, 비용 손실로 손실이 나는 것이 바로 모르는 사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안목을 가진 사람은 비록 4대6, 3대7의 비율로 내가 시장 예측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그나마 최소의 손실 내지는 조금의 이익이라도 남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곳에 생각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종목을 1, 2, 3, 4, 5의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내 보유 종목에서 이 편입된 보유 종목이 각 20%의 비중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해서 각 자기 기준가에서 50% 상승하는 종목은 50% 수익을 누리거나 최소한 40% 정도의 수익이라도 확보하자. 어떤 종목이 만약에 30%가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이 중에서 내가 20%의 수익이라도 승취하자. 어떤 종목이 10%만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그나마 비슷하게 1대1 셈셈으로 끝내자. 어떤 종목이 50%가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10% 손실로서 마무리 짓자. 어떤 종목이 폭락해서 90%가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10%의 손실로 끝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1, 2, 3, 4, 5에서 10%의 손실과 매매 수수료비를 포함한 약 1%의 손실 정도 해서 21%의 손실이지만 이익이 나는 부분에서 60%의 이익을 가져와서 평균적으로는 약 39%의 수익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즉 되는 쪽에서 수익을 키우고 안 되는 쪽에서 손실을 일정 부분에서 차단하는 것, 바로 이 펀딩 능력이 주식 투자의 요체입니다. 자, 이 펀딩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펀딩 능력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식, 심지어는 금, 그 외에 각종 채권, 이러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펀딩 능력. 주식 안에서도 종목별로 A, B, C, D 종목에 대한 펀딩 능력. 이 펀딩 능력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 차트 분석, 쉽게 말하면 시장의 추세를 읽고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펀딩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기술적 분석, 주식시장의 분석 능력은 자산관리, 부동산, 주식이라는 것 할 것 없이 재테크에서 소위 말하는 효율적 펀딩 능력의 극대화 수단이지, 어떤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과 같은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의 매수와 매도의 목표가나 혹은 손절가의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펀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하나? 그럼 펀딩 능력이 극대화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만약에 제 이야기 공감을 하신다면 저는 이 펀딩의 기준이 되는 방법, 이 부분을 바로 펀딩의 기준을 바로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펀딩의 기준을 저는 이것의 요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각도라는 것에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주식 투자를 좀 해보거나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 친구도 결국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시겠지만 주식시장이 결국 파동의 흐름에 같이 있는 것이다. 즉 파동에 입각한 각도론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 각도 파동 따위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홍등가의 요부들이 얼굴에 바르는 연지와 같은 그저 그런 슬로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뭐 각도다 파동 이런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논리도 엘리어트 파동과 같은 파동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두 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그것이 뭐 1, 2, 3, 4, 5와 같은 엘리어트 파동식의 움직임이나 뭐 여러 가지 기자몰이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파동이나 혹은 메리맨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파동이나 간에 어떤 식의 파동으로 가든 하여튼 주가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라는 것은 분명히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저 주가는 물결 치듯이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따라갔다가 물러났다 따라났다 물러났다 하는 결국 파도와 같은 운동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파동이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파도가 밀려나가는 슬물대냐 혹은 밀물대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각도론이라는 방식으로 시장을 보는 방식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각도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각도론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라는 사람이 원래 주식시장의 각도를 이렇게 차트를 보면 주가라는 것은 이 가격과 이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주가가 평균 대충 이 각도에서 45도 각도를 유지해주면 이 45도보다 위쪽에 있으면 강세, 이 주가가 45도 밑으로 내려오면 약세, 이렇게 시장을 평가하고 또 떨어지는 각도가 새로 생기면 이것이 이 45도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 하락하는 약세 국면, 이것을 돌파해서 올라오면 또 강세 국면해서 소위 말하는 45도, 개인의 45도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각도 이런 표현으로 물리학적 잣대로 선을 그어주는 이러한 아주 교조적인, 규범적인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막 다소 치기 어린 판단과 비슷한 이런 어떤 각도들을 이야기하는 각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각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추세 방향을 따라가면서도 그 따라가는 방향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는 오를 때는 대충 오르는 떨어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계속 힘의 균형으로 사고자 하는 매수 세력이 압도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가려는 평균적인 힘이 작용하고 또 떨어질 때는 이 올라갔을 때 올라갔던 매수 세력의 압도가 다시 매도 세력의 압도로 바뀌면서 또 시장은 대충 이렇게 떨어지는 선의 평균선이 기준선이 존재하는데 다만 매수 세력이 흥분했을 때는 주가가 이 기준선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였고 떨어질 때는 또 이 기준선 아래쪽에서 떨어졌고 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다 움직이고 한 것을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기준선이 있더라라는 것은 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강남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처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올랐다가 폭락했다 해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전체선으로 평균적으로 가는 선에 수렴하려는 힘, 또 주가 아파트 가격이 팍 급락했다가 또 다시 반동했다가 해도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수렴하려는 힘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국면이 존재한다.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 기본인데 왜 그럼 주가라는 것은 이 기준선을 따라서 벗어났다가 되돌아오려 하고 벗어났다가 되돌아오려 하고 심지어는 이 기준선을 벗어나면 다시 되찾아가려고 하고 떨어질 때도 또 이 기준선을 따라가려는 힘이 작용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45도 각도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도 주가라는 것이 이러한 전체적인 가상의 45도선이 있다면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였다가도 결국은 왜 이렇게 다가오는가? 또 주가는 또 이렇게 올랐다가 왜 결국은 다시 또 다가오는가? 또 이것이 아직까지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떨어졌다가도 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왜 이런 국면의 모멘트에서 이렇게 사려는 사람이 있어서 올라가도 누군가는 왜 여기서 팔고자 하는 주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또 누군가가 이 떨어지는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턴을 시켜서 다시 매수세가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왜 이런 힘이 시장에서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이 매수와 이 매도자의 사실은 수급의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급의 논리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약장수, 삼류 약장수식 표현을 쓴다면 뭐 주도주의 논리 내지는 주도 세력의 논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사고로 약장수들이 이야기하는 세력적 급등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매수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현재라면 뭐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기금이 들어와서 만약에 펀드가 활성화된다면 기관의 자금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개인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자의 돈이 주도 세력의 논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주도 세력의 논리가 작용하는 곳이 결국은 시세를 형성하는 시장들 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이런 논리가 생성하고 시세가 형성하는 시장인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고대 철학에 보면 이 아킬레스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킬레스와 거북이라는 제논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거북이 1미터를 앞에 출발해서 가면 아킬레스는 절대로 거북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러한 철학적 역설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떤 제논의 역설과 같이 50%라는 것이 힘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이 있으면 이렇게 넓은 강이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누군가가 이쪽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람이 뛰어들어서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치는데 이쯤에 가서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가 이 강의 중간에 도달을 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되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강의 중간을 넘어온 지점까지 와 있다면 힘이 빠져도 결사적으로 반대편 기석으로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힘이 빠졌을 때 내가 힘이 빠진 자리가 여기이냐 힘이 빠진 자리가 여기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결국은 이 주도의 논리는 이쪽으로 끝까지 끌려가느냐 되돌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출발선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면 이 가격과 시간의 논리에서 제가 말하는 소위 45도 개인이 말하는 45도 개인의 45도 제가 말하는 내재각, 내재추세각 즉 1대1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의 시세를 형성하는 각도 예를 들면 45도라는 물리학적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라는 종목은 시간이 이렇게 흐를 동안에 이런 추세로 그냥 계속 오르는 것이 A라는 종목의 시세라면 이 A라는 종목의 45도 각도는 사실 이 각도일 것이고 B라는 종목은 이렇게 느슨하게 계속 오르는 것이 자기의 주추세라면 시간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것이 개인식으로 이야기하면 45도 각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물리학적이고 규범적이고 리지드한 45도라는 각도는 사실은 저는 시간과 가격의 논리에서 그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과 그 주식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시간과 가격 대비 가장 합당한 추세에 속하느냐라는 가상의 선을 저는 1대1의 대응 시세 혹은 대응 각도
중심각도라고 표현을 하고, 이 중심각도라는 것이 바로 이 강을 건널 때의 출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발선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시세가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가서 혼자서 이렇게 만약에 떨어져서 깔 수 있는 것이 주도 세력의 논리가 아니라, 주도 세력이 끌어올려서 시장이 이렇게 중심선에서 멀어졌을 때 아무도 여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매수를 해서 가지만 분명히 보여져 있는 시세에서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펀드나 간접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이 계속 시장이 흘러간다면 결국 이것의 종착점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오히려 무너져서 결국 평균 자기 내재가 가기로 했던 흐름, 이 시간점에서는 여기가 중심값이 될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외국인이 혼자 사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이점이 되겠지만, 만약에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면 어느 순간인가 외국인은 결국 이 지점이 되든 이 지점이 되든 이 지점이 되든 그 시간의 손실에 따라서는 결국은 자기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세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깔려갈 때 어느 시점에선가 누군가가 따라 들어와서 못 견뎌서, 심리적으로 못 견뎌서 따라 들어와서 이것이 더 힘을 받아서 전체 추세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 과정이 바로 이 50%의 선을 넘는 과정인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반대편 기석으로 시세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을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안 사고 바이코리아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시장의 수급의 논리 때문에 어떤 한 축이 시장을 매수하는데 주도로 나섰다면, 또 어떤 한 축이 시장을 매도하는데 주도로 나섰다면, 결국 시세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축이 가담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축선은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 종목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라면 이 종목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가는 역사였지만 이제는 이 종목의 역사가 이렇게 가는 각도로 가파르게 만들어 주려면 이 종목의 역사에서 이렇게 끌어올린 한 주체 세력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 논리가 만들어낸 시장의 수급의 흥분에 의해서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만큼 이 흐름에서 이렇게 가주는 이 날카로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더 올라주는 이러한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종하는 혹은 후속 매수세가 따라줘야 되고 후속의 주도 세력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결국 이 흐름 안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세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지분이 어떻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내수 부진 때문에 개인들은 어떻게 도망가고 있다,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세라는 것을 그냥 크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시세, 이것을 그냥 바라볼 때는 이 시세라는 것은 현재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 시세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한번 변환을 해주려면, 정말 한 단계 뛰어넘는 이러한 변환이 되어 주려면 이것은 시장 전체의 수급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히, 또 매수자가 시장을 압도하는 상황, 누군가가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주는 힘을 잃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각도와 파동의 요체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힘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시세를 이야기할 때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투자도 마찬가지지요. 심지어는 기업의 경기 사이클마저도 사실은 이 전체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세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그러했다는 경험칙을 깨버리는 것, 과거에 이러했다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러나 지금은, 이게 바로 시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단순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순 가격 논리에서 보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고점이라는 것은 예전에 역사적으로 고점은 이러했는데 이 역사적인 고점을 과거에는 이렇다 하지만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고점이라고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용어로 사용하고 역사적으로 과거 그랬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기업의 이익이 과거 EPS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10%에서 20%, 30%, 40% 증가율이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수출 증가율이 과거에 최대는 15%, 20%였는데 지금은 30% 넘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점 돌파, 직전 최고점이 얼마, 52주 신고가가 얼마라는 단순 가격의 논리가 아닌 소위 말하는 레이시오, 비율, 이 비율의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각도에서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역사를 돌파해 나가는 과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과거의 시세는 가격과 시간의 논리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시세의 흐름을 보여줬다면 우리가 이것이 시세가 정말로 변화하려면 또 어차피 이렇게 떨어지고 말 거 그냥 들고 있으면 이익이 나지 않는데 이것이 이렇게 과거에 움직였지만 지금은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날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전에 이렇게 슬로프를 올랐다면 지금의 슬로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프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의 가격 논리에서 가격이 지금 얼마 올랐다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각도가 이렇게 올라왔던 1대1 대응각이 이렇게 좀 더 각도를 세운 1대1 대응각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일선상에서 가격이 동일 시간에서 가격이 동일 선상에서 가격이 아니라 동일 시간대에서 가격이 어떠하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슬로프로 간다면 요만큼의 시간이 흐르는데 비해서 주가는 이만큼의 상승을 보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슬로프로 간다면 똑같은 시간의 변화에 주가는 요것밖에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기간에 얼마나 수익을 더 많이 내느냐는 것은 슬로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슬로프의 각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중요하고 주식이라는 것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과거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냐, 새로운 슬로프를 만드는 것이냐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것을 간파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가격상의 고점 돌파, 소위 말하는 신고가 따위의 어떤 가격 돌파라는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 이야기하는 비율, 소위 말하는 시간과 가격과의 관계 속에서 시세가 어떠한 추세적 변화를 보여주느냐, 즉 이 추세적 비율의 돌파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추세적 비율의 돌파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이 또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잣대로 비교를 한다면 소위 말하는 다이버전스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와 같은 가격의 논리의 돌파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잣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캐스틱이다. 이것은 과거의 일정한 어떤 주가의 흐름의 변동폭 속에서 현재의 고점이 여기 있느냐, 혹은 이 위에 있느냐, 가장 높은 것이냐에 따라서 바로 보여주는 2차원적 지표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 이동평균선이라면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올라가 있고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고, 2차원적 논리, 이동평균선이 현재 어떻게 올라갔다, 정배열이 되었다, 골든크로스가 되었다. 이런 2차원적 가격 논리가 바로 신고가를 돌파했다, 가격이 얼마가 되었다, 저항선이 넘어섰다, 줄어들었다. 이러한 류의 2차원적 소위 말하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 전체 거인을 평가하는데 발톱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거인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 코끼리 꼬리를 잡고 코끼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2차원적 판단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코끼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전망대에서 코끼리를 내려보고 코끼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다보는 것은 현재 기존 나와 있는 잣대를 먼저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 다이버전스의 개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다이버전스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흔히 말하는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굳이 다이버전스를 우리말로 풀어서 말을 한다면
뭐 편기, 뭐 이렇게들 표현하지요. 이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캐스틱 지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고점 이런 식으로 스타캐스틱 지표가 만약에 보이는데 이게 주가는 현재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주가는 더 올라 있는데 스토캐스틱 지표는 고점이 낮아졌다. 이것이 다이버전스다. 즉 편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주가가 결국 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혹은 주가는 신저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 스토캐스틱 지표는 저점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것은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을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 또 두 번째는 RSI 지표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RSI 다이버전스. 세 번째로는 MACD 지표를 가지고 MACD 다이버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단기 투자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매도하자, 뭐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매수하자라고 보는 것조차 또 다른 2차원적 시각, 혹은 좀 더 내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요만큼 더 알았다고 해서 과거보다 눈꽃만큼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고 해서 그 눈꽃만큼 더한 지식으로 세상을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격의 돌파, 이것은 다이버전스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다이버전스의 발생, 즉 이격의 돌파가 바로 소위 말하는 각도를 날카롭게 세워나가는 살아있는 각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주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일대 이 종목의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대충 한 15개의 이평선, 즉 우리가 한 15일에서 14일 이평, 주봉이면은 15일에서 14주 이평 정도의 이평은 대부분 그 종목의 1대1 대응선입니다. 그게 무슨 근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40일 이평과 14일 이평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14이평이라는 것은 일봉이면 일봉, 분봉이면 분봉, 주봉이면 주봉, 14이평이라는 것은 그 종목이 과거 그러해 왔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서 어떻게 어떤 해괴망측하게 주가가 움직였던, 해괴망측하게 주가가 떨어졌던, 결국 평균 논리로는 이것의 중심이 되는 45도 각도를 형성하더라. 즉 1대1의 대응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A라는 종목을 내가 보유했을 때 대충 시간상 일주일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상 이 토막 정도를 보유하면 대충 주가가 어떻게 됐건 내가 현재 여기서 샀던 대충 주가의 확률은 한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이만큼의 시간을 기다리면 또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만약에 하락 국면이라면 결국은 이만큼의 시간이 흐르면 또 이만큼의 손실이 최종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이 단기적인 매듭 안에서는 의외로 주가가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단기적인 매듭 안에서는 할 수 없이 고점에서 재수 없어서 이렇게 떨어져서 큰 손실이 났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의 전체 매듭의 하나의 추세의 끝을 놓고 본다면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여기서 요만큼의 수익을 나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 코사인 값, 이만큼의 이익이 아니라 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기준선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14이평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4이평에서 보여주는 주가가 14이평의 위치를 중심으로 여기 있느냐라는 거리, 이것은 소위 말하는 45도의 대응선 대비 주가가 얼마나 현재 움직임을 달리 보여주고 있나라는 소리도 되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 논리로는 2차원적으로 14이평 내지 15이평의 이격이, 이 이격도가, 소위 말하는 이격의 크기가 바로
1대1 대응선, 1대1 대응각, 즉 45도 각도를 수렴해야 되는, 궁극적으로는 이 시세가 수렴하는 이 45도 각도에 주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탈해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있는데 지금 14일 이평의 흐름이 좁혀서 봤을 때 14 이평이 이렇게 가고 있다, 내지는 1대1 대응의 흐름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가상의 선이 있다면, 현재 주가가 지금 여기 있다면 이것이 더 올라서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 이 전체의 대형선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결국 이 견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14 내지 15 이평의 이격에서 답이 있고, 이 이격의 다이버전스가 바로 현재 이것을 끌어올린 매수세가 아까 말했던 이 중간선을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결국 너 따라올 때까지 다음 추가해서 내가 이만큼 끌어올렸으니까 너네들이 따라올 것이냐 말 것이냐, 죽기 살기로 다음 건 기세까지 끝까지 사들이는 매수 세력의 추세냐, 아니면 이쯤에서 이거 안 따라오니까 되돌아가서 도로 팔자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도로 팔아버릴 것이다라와 같은 되돌아가는 논리냐. 외국인이 지금 현재 사들여지는 지금의 국면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이 강의 반을 지금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14 이평 내지는 이 45도 내지 1대1 대응선에서 이격을 벌려나가는 모습, 이 이격의 모습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저는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이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이 바로 강의 중심을 넘었으면 이 강의 기세까지는 끝까지 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새로운 하나의 어떤 흐름의 모델 1대1 대응선을 만들어줄 것이냐,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아무도 안 따라오는구나, 개인들 다 팔고 연기금도 들어오지 않는구나, 결국 한계다, 나스닥도 떨어지니까 우리도 팔고 한국시장 도망가자, 물량 떠넘기고 도망가자 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14 이평에 대한 이격의 흐름, 다이버전스, 비중, 이 각도의 변화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저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쉬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가끔은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을 토대로 일단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강좌할 때 이끌어 나갈 때 좀 더 심화해서 이제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데 요체가 될 수 있는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